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짐을 싸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억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산채로 매장당했던 한 아버지가 주머니 속에서 꺼낸 서늘하고도 뜨거운 복수국입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라 믿으시는 6070 우리 형님, 누님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겨울 안개가 눅눅하게 내려앉은 경기도 외곽의 어느 한적한 국도변. 앙상한 가로수들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죄를 짓듯 조심스럽게 멈춰 섭니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가득했고 그 정적을 깨는 건 오직 메마른 히터바람 소리뿐이었죠. 뒷좌석에는 75의 박정식 어르신이 창밖에 뿌연 안개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평생의 세월이 묻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상가관리인으로 일하며 겨울이면 얼어터진 수도관을 만지고 여름이면 옥상 땡볕 아래서 페인트 칠을 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75년. 그 길고 험했던 인생이 고작 저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담겨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망하기만 합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습니다. 자식들 유학 보내고 번듯한 아파트 마련해 주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보지 못한 훈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운전석에 앉은 아들 도연의 눈에 그 손은 그저 노욕에 찌든 노인의 손일 뿐입니다. 사실 정식 어르신은 일주일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던 자식들의 비릿한 속삭임을 말입니다. 미경아, 이번 재개발 상가 보상금 받으려면 서둘러야 해. 아버지 치매라고 하면 세금 문제나 서류 절차가 훨씬 쉽대. 일단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가 위임장 받자. 맞아, 오빠. 아버지도 이제 저 큰 집 청소도 못 하잖아. 요양원이 서로 편한 거야. 그게 효도지 뭐. 자식들은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겠지만 정식 어르신은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한 토막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효도라는 허울 좋은 말로 자신을 산채로 매장하려는 자식들의 계획. 그 순간 정식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지탱해온 아버지라는 이름표는 비참하게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도연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까딱입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 안 가겠다 떼를 쓸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정식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부축에 몸을 맡깁니다. 정식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무거우면서도 일정했습니다. 보통의 치매 환자들처럼 방향을 잃거나 발을 끌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일부러 도연의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이 보고 싶어하는 쓸모없어진 늙은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안개 너머로 보이는 요양원의 차가운 철문. 정식 어르신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가며 주머니 속에 낡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버려진 노인의 슬픈 신세 한탄이 아니라 자식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걸어들어간 노련한 사냥꾼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정적이 코끝을 찌릅니다. 아들 도연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반품하러 온 사람처럼 서둘러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원무과 직원에게 내미는 그 손엔 미안함보다 해방감이 더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정식 어르신은 로비 소파에 멍하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입원비를 결제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 모든 뒷모습을요. 도연은 끝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금방 올게요라는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법한 빈말만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정식 어르신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75년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 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 그늘을 들이우자마자 거름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격이었죠. 그래, 도연아. 너는 나를 여기 버린 게 아니라 내 양심을 버린 게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정신 나간 애비가 되어주마.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말이다. 그 순간 정식 어르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탐내던 자신의 재산, 그들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이 어떻게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심판자의 결심이었죠. 노인은 자식들이 자신을 지워버린 이 요양원을 역설적으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가장 안전한 요새로 삼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식들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집행하겠다는 비장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식 어르신은 주머니 속 낡은 수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배신자들에게 던질 서늘한 청구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자식들을 내 인생에서 먼저 파냈습니다. 노인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우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짚었을 때 그는 다시 침을 흘리는 치매 노인의 얼굴로 돌아갔지만 그의 머릿속엔 이미 자식들을 파멸로 이끌 정교한 체스판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몸을 눕힌 정식 어르신의 첫날 밤은 지독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헛기침 소리와 기저귀 냄새 섞인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사람들은 이곳을 인생의 종착역이라 부르지만 정식 어르신에게 이곳은 자식들의 본성을 사냥하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식 어르신은 낯선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낮 동안 멍청하게 침을 흘리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상가 관리인 시절부터 수십 년간 세입자들의 사소한 불만 하나 놓치지 않고 적어 내려갔던 그 예리한 기록 습관이 이제는 자식들을 향한 칼날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새벽, 아들 도연은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아파트 인감도장을 가져갔다. 딸 미경은 내 면전에서 이제 아빠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웃으며 통화했다. 기록한다. 너희가 훔친 건 내 재산이 아니라 너희의 목숨줄이다. 정식 어르신의 기억력은 흐려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해서 탈이었죠. 자식들이 면회 와서 제 앞인 줄도 모르고 낄낄거리며 상가 지분을 나누던 목소리, 영감님 정신없을 때 빨리 서류 끝내자며 변호사를 매수하던 그 가증스러운 표정들까지 그는 단 한 토막의 소음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눌러 담았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정교한 필체와 칼날 같은 문장들. 그것은 배신자들에게 던질 서늘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가끔 사회복지사 선우가 야간 순찰을 돌며 문을 열 때면 그는 0.1초 만에 수첩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르신, 잠자리가 불편하세요? 눈동자가 참 맑으시네요. 선우가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정식 어르신은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보지 못한 그 맑은 정신을 생판 남인 여자가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벽을 보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자식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자식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지우려 할 때마다 노인은 그들이 지우려 했던 그 기억들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갈고 닦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사를 시작한 박정식. 그가 수첩의 다음 장을 넘기는 소리가 요양원의 깊은 밤을 서늘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갈 무렵 정식 어르신은 드디어 자식들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 피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 묘하죠. 눈앞에 금덩이가 보이면 발밑이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달려드니까요. 정식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거꾸로 든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요양원 정문을 통과하는 아들의 구두 소리를 이미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도연과 딸 미경이 정장을 입은 낯선 사내를 대동하고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내의 서류 가방 안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상가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아버지는 이제 제 이름도 가물가물해 하십니다. 오늘 서명만 받으면 저 상가 건물은 이제 우리 겁니다. 의사소견서도 돈 써서 다 맞춰놨으니 걱정 마세요. 아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여기 오빠 사업 도와주는 서류에 이름 한 번만 쓰자. 우리 아빠 옛날에 글씨 참 잘 썼잖아, 그치? 딸 미경이 정식 어르신의 손에 묵직한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서류에는 증여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 글자를 읽지 못할 거라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정식 어르신은 일부러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정갈하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아이가 낙서한 듯이 획을 뭉개고 삐뚤빼뚤하게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다투기에 충분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자식들 스스로 증명하게 만든 고도의 덫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이 가방 챙겼냐? 학교 늦겠다. 비 온다는데 우산은 가져갔고? 아이고 아버지, 학교는 무슨. 내 우산 챙겼어요. 미경아 봤지? 서명꼴 좀 봐. 이 정도면 나중에 아버지가 딴소리해도 심신미약으로 밀어붙이기 딱 좋아. 드디어 끝났네. 자식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다는 승리감에 취해 노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서늘한 안개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류를 챙겨 서둘러 요양원을 빠져나갈 때 정식 어르신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입안에 고인 쓴 침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이 가져간 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목을 죄일 날카로운 밧줄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정식 어르신은 주머니 속의 진짜 인감도장을 만져보았습니다. 도연아, 미경아, 너희는 오늘 아버지를 판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구나. 이제 감염무도회를 끝낼 시간이 머지않았다. 사회복지사 선우가 다가와 노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정식 어르신은 더 이상 가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국을 설계한 강력한 설계자의 모습이었죠.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라지요. 정식 어르신은 3개월 동안 이 요양원이라는 서늘한 냉동고 안에서 자신의 복수를 얼음처럼 날카로운 칼로 얼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칼을 꺼내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심장을 겨눌 날이 왔습니다. 2025년 봄 기운이 완연하던 오후, 요양원 현관에 검은색 세단 2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상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도연과 미경,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변호사들이 내렸죠. 그들은 당연히 벽이나 긁고 있을 노인을 예상하고 원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나타난 건 정갈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갖춰 입은 박정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옷을 이렇게 입고 계세요?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도연아, 미경아,
오랜만이구나. 너희가 나를 이 창살 없는 감옥에 던져두고 간 지 딱 91일 만이다. 정식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흑빛으로 변해갔죠. 이 수첩 안에는 너희가 내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기 위해 의사에게 건넨 뒷돈 액수, 내 통장에서 몰래 빼내간 2,734만 원의 사용처, 그리고 내 앞에서 영감탱이 언제 죽나라며 낄낄거렸던 너희의 추악한 대화가 단 한 토막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아빠, 그게 무슨... 우리가 다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아니,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였겠지. 정식 어르신의 신호에 맞춰 진짜 법률 대리인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재감정 결과입니다. 박정식 어르신은 인지 능력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자제분들이 강압과 기망으로 받아낸 모든 증여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그 삐뚤빼뚤한 서명은 어르신께서 의도적으로 남기신 법적 무효의 증거입니다. 도연은 벽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수십억의 재산이 날아가는 것을 본 탐욕의 비명이었죠. 정식 어르신은 그 광경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우려 했던 그 요양원에서 노인은 자식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무대 위에는 오직 심판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어르신이 왜 이토록 잔인한 연극을 끝까지 끌고 와야만 했는지 자식들은 상상조차 못할 서글픈 진실이 그의 주머니 속에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자식들을 보며 속이 시원했냐고요? 아니요. 정식 어르신의 가슴은 오히려 소금 뿌린 상처처럼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자식의 파멸을 보고 웃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이 독한 약을 먹여서라도 자식들의 썩은 정신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 울부짖는 도연과 미경 앞에 정식 어르신은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식들의 눈은 번뜩였죠. 혹시나 진짜 돈이 들었을까 싶어 슬픔보다 탐욕이 앞서는 그 눈빛.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진짜 재산 목록이다. 상가 시세 12억, 예금 3억, 주식 2억, 도합 17억. 하지만 이 모든 건 오늘부로 이 요양원에 전액 기부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아버지, 뭐라고요? 그게 어떤 돈인데? 우리가 평생 아버지 비위 맞추며 기다린 대가라고요. 이건 우리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셨다고? 지난 10년간 너희가 나를 찾아온 날이 딱 12번이다. 1년에 한 번 꼴이지. 너희 어머니 죽을 때 곁을 지킨 건 옆집 아줌마였어. 너희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으며 상속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더냐? 사회복지사 선우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 요양원 구석구석에서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었죠.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통장 비번을 누르며 낄낄대던 모습, 영감탱이 언제 죽나라며 낡은 짐들을 쓰레기처럼 뒤지던 추악한 장면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자식들이 수치심에 고개를 떨궜을 때 정식 어르신은 비로소 자신의 몸속에 숨겨둔 진짜 칼날을 꺼냈습니다. 나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너희 어릴 때 돈 버느라 운동회 한 번 못 갔고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 못 전해줬지. 가게 지키느라 너희가 우는지 웃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돈만 아는 괴물이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만큼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너희에게 독이 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식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진짜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는 가짜였지만 이건 진짜다. 나 췌장암 말기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더구나. 너희에게 미리 말했으면 어땠겠니? 병문안 몇 번 오고 장례식 준비하며 유산 계산만 했겠지. 나는 그런 마지막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돈 주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너희가 훔쳐간 돈 2,734만 원. 이거 전부 요양원에 기부해라. 너희 힘으로 벌어서 갚아라. 그 돈을 다 갚는 동안 너희는 계속 이곳에 와야 할 거다. 도연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사라지고 면회실 안에는 지독한 후회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 찼습니다. 도연아, 미경아, 이제야 내가 보이니? 돈 뒤에 가려져 있던 늙고 병든 내 아버지가 이제야 보이느냔 말이다.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기세등등하던 도연과 미경은 마치 기둥뿌리가 뽑힌 집처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놈들이 내뱉는 울음소리가 뒤늦은 효심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정식 어르신은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단호한 계약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재산 17억 중 절반은 이미 기부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은 너희에게 남기마. 단, 조건이 있다. 앞으로 6개월, 매주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라. 노인들 식사 돕고, 말벗 해드리고, 동오줌 받아내면서 너희가 버렸던 그 사람이라는 가치를 직접 배워라. 그리고 너희가 지난 3개월간 내 통장에서 빼간 돈 2,734만 원, 그거 너희 돈으로 요양원에 전액 기부해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너희 힘으로 벌어서 갚아. 그 돈을 다 갚는 날, 비로소 너희는 내 자식이 될 자격이 있는 거다. 그리고요, 아버지. 뭐든 다 할게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오던 자식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치매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는 미경과 휠체어를 밀며 노인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도연.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침대 곁에서 비로소 진짜 인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요양원 정원 벤치. 정식 어르신은 이제 혼자서는 숨을 쉬기조차 힘든 몸이 되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이제 돈보다 귀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들과 딸이 앉아 있었지요. 아빠, 죄송해요. 이제야 아빠가 보여요. 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됐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눈 온기다. 그걸 잊지 마. 정식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평생 품고 살았던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사랑한다. 내 새끼들이라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 적혀 있었죠. 그 글자를 본 도연과 미경이 아버지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정식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7억이라는 거액을 대가로 길을 잃었던 자식들의 영혼을 다시 사오는데 성공했으니까요. 1년 후 요양원 정원에는 작은 추모비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사랑을 남기고 간 아버지 박정식. 그 앞에는 이제 봉사가 일상이 된 도연과 미경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 낡은 주머니 속엔 당신들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사랑이라는 무한한 유산이 이미 들어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오늘 부모님 손을 한번 꼭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